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과 관련해 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이른바 친일국방 공세에 대해서는 핵 위협 앞에서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냐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유착 논란이 빚어졌던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 10분 만에 파행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공정하게 감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 증시 하락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해 2,2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대적인 미사일 공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유엔은 긴급 총회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60살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5,000명대로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 15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2년 7개월 만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68개 나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오늘부터 허용했습니다. 하루 입국자 수 제한도 폐지되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항공편과 숙소 예약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놓고서 여야가 연일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여권의 종북몰이와 색깔론 공세가 친일파와 같다면서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려는 자충수였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 정권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면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 앞에 핵 위협 앞에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에 대한 질문에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고 밝혀서 그 발언의 배경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임시적으로라도 전투력을 재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고요.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극단적 친일 국방 이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연일 뜨겁습니다. 정쟁과 막말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는 2주차에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의 해상 훈련을 일단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발언들에 대한 배경이 궁금한데요.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왜 이 발언을 한 겁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예. 어쨌든 지난번에는 주로 이제 남해상에서 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독도가 갖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지리적, 정신적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독도에 물론 18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더 가깝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심각한 고민 없이 동해상에서 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계시는 이제 지식인들과 네. 어른들의 생각은 근데 남북 간의 군사적 균형 문제에 있어서 네. 굳이 한미일 즉 뭐 미국과의 연대라고 하는 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예. 일본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는 않다. 즉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북한은 못 지를 수 있다. 이런 그 논의가
좀 더 득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그렇군요.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한미일 군사훈련은 필요 없다. 네, 예. 말하자면 미국과 한국의 그 전략 자산만 하더라도 충분히 북한을 격퇴할 수 있다. 굳이 일본까지 그렇군요. 끌어들여야 되냐 이런 논의들이 좀 있어 보이고 그에 대한 배경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러한 논리를 주장하고 알겠습니다. 있다. 그렇게 국민의힘 봅니다. 주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주 전 의원님은 이제 국방부 차관도 지내셨잖아요. 예. 예. 그 한미일 훈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한미일 훈련은 처음 시작된 것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때 그 한일 간의 훈련이 있었어요. 해상에서 구조 활동을 위한 훈련이 있었고, 해상 구조 활동. 또 북한이 미사일을 굉장히 자주 또 발사하던 시기에 예. 또 미사일을 탐지하고 대비하는 훈련도 있었고요. 2017년에 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북한의 잠수함 활동과 관련한 대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 이 말 처음 듣습니다. 친일 국방 또 예. 한미일 훈련을 하면은 일본군이 한반도 다시 주둔할지도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는데 참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골프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참 오비 크게 냈다 생각합니다. 네. 나쁜 방향으로 너무 멀리서 왔다. 지금 북한이 지금 전술 핵무기 훈련을 우리 한국과 한국 사회, 한국 국민을 상대로 전술 훈련하고 있는 이 시기에 네. 그 북한 지도자 비슷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북한에게 너무나 나쁜 신호를 보내주는 거다. 잘못된 이재명 발언이다 대표는 생각합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해야 했나 이런 그 주장이더라고요. 군사적으로요. 그 하와이 인근에서 예. 한국, 일본, 미국이 훈련하거든요. 네. 대잠 훈련하는데 그럼 하와이 점령하기 훈련입니까? 독도 인근에서 훈련한다 해서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기 훈련이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인식이고 네. 특이주의입니다. 독도에서 일본과 미국만 훈련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더 불안할 거 아닙니까? 예. 같이 훈련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정치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데 안보와 관련해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긴급 안보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일본을 끌어들이는 자충수라고 이게 한미일 훈련을 표현했고요. 중단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맞받았는데요. 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특히 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 군사훈련을 연이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입니다.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우리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갈지를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인식 자체가 아주 많이 현실 인식이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국방 참사다, 안보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이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승우 전 의원 말씀 들어보면은 과거 민주당 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그때 한미일 훈련과 지금 한미일 훈련은 뭐가 다른 겁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발언 자체를 여러 가지 분석이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 때의 국방 정책 자체까지를 비판하는 것인가에까지 좀 애매하게 이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2007년 9월 달에도 우길기를 단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온 적이 있고 또 2017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만 필리핀 협정에 의해서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에 의한 한미일 아. 작전 훈련, 예, 합동 예. 훈련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방금 조호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다시피 네. 실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어떤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 자체가 정당화됐고 네. 실시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 시점에서 저 얘기를 할까? 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저걸 몰라서 하는 얘기일까? 아니면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자기 지지자 결집용으로 저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것인지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말하자면 그 대외 그 안보 정책, 외교 네, 정책이 신냉전을 얘기하는 한미일 삼각동맹, 그러니까 북중러 네. 또 한일 미 예. 이 구도를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문제 인식 아. 그리고 또 특히 독도의 점유권에 대한 논쟁이 있는 시점에 있어서 왜 그 지역을 택했느냐 하는 원포인트의 어떤 문제 인식 예. 그런 것이 겹쳐져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해석,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안보를 주제로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들려드렸는데 핵 위협 앞에 어떤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발언도 했고요. 그러니까 친일 국방 공세를 이제 일축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과거 발언과 좀 달라진 맥락 같거든요. 예, 그 과거가 좀 달라져야죠. 예. 대통령 후보 시절하고 대통령이 됐을 때 발언이 달라져야 되고 그 무게가 달라져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전반적 안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달라져야 예. 되는 환경이다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그 짧게 기자회견하면서 하신 말씀은 이거죠. 현행 안보 위협이 뭐냐? 예. 북한의 핵이냐? 잠재적으로 우리가 먼 미래에 걱정해야 될 잠재적 위협이냐? 주변국 위협이냐? 이런 아.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현재는 북한 핵에 대비할 때다. 이것을 고려할 때 이재명 대표의 그런 일본에 대한 걱정은 좀 일축해버린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전술핵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전술핵이 뭐 60년 초에 배치되어서 91년에 완전 철수했죠. 91년에 철수를 한 거죠. 예, 철수했는데 이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확 실시되는 상황에서 네.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아요. 북한 핵을 가졌는데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 미국 핵 우산만 믿고 되겠느냐. 근데 우리가 핵 확산 금지설 이런- NPT 체제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전술핵 배치는 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한반도 그 비핵화 합의에 따르면은 네. 개발, 생산, 배치, 아. 반입 이런 모든 문제가 7개 항목에 대해서 금지되어 네. 있어서 배치하는 게 힘들죠. 그 NPT 조약뿐만 아니라 그 네. 남북한 비핵화 합의서에 따르면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것을 깨버리고 남북한 그 비핵화 합의를 깨고 네.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또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협박하는 상황에서 국민들 걱정이 많으니까 네. 지금까지 있는 핵 우사이라든지 확장 억제로는 좀 힘드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전술핵을 새로 반입해서 국민들 불안을 좀 줄여주자는 이런 속에서 많은 그런 건의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다 적절한 수위로 NCND를 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네.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신중하게 그런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 그 긴밀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발언은 저는 아주 적절한 수위에서 적절하게 발언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남북이 같이 한 30년 동안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북한은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금 점점 인정받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갖는 것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시간이다라는 백성주 전 의원의 생각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저는 정치적 수사이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북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위협 아,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이제 북한이 뭔가 머뭇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한다는 거 보고 또 설령 뭐 전술핵 배치 여부를 논의하기 이전에 이미 NPT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이미 선언한 바 있었지만은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북한의 비핵화를 유조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아 예. 지금 예. 현재 만약에 그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현재 체제라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대화가 꽉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럼 미국이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지게 허용하는 나라입니까? 사실은 허용 안 하는 나라입니다. 예.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는 실제 대통령께서 말씀에 정책적 함의가 그렇게 깊이 들어 있지 않아요. 알면 알수록. 네. 다만 북에 대해서 우리도 작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의 안보 태세에 대한 우리도 핵 대 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만 제가 느껴진다. 그런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한미일 해상 훈련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일본군 한국군 주둔설에 대해서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자 거짓말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발언과 또 조선 왕조는 무능하고 무지했다. 백성의 고열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다 망했다. 이런 걸 함께 올려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고요. 자, 백승주 의원님 어떤 배경에서 이런 19세기 말 20세기 초 역사 인식에 대한 예. 문제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네. 그 20세기 초에 물론 조선의 무능 때문이기도 했지만 일본이 그 개방할 때 운야호 사건을 벌여서 개방할 때도 군함을 통해서 협박을 했고 그 이에 지배 과정에서 해방될 때까지 군사력을 앞세워서 지배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그 조선과 일본이 전면 전쟁을 안 했다. 예.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없고요. 그러나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건 좀 안보 파퓰리즘으로 보고 거짓말이라는 말은 안보 파퓰리즘으로 보고 지극히 잘못되었다. 예. 이런 생각은 저하고 같이 합니다. 네. 그 우리 안보 현실과 현존 위협을 무시한 발언이고 좀 안보 파퓰리즘 성격이 있고 그것을 거짓말로 표현했지만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20세기 초 역사에 대해서 조금 저하고 다른 입장이 나왔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부당하다. 예. 이런 발언. 근데 이 발언이 나오니까 이게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사실. 근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의 인식이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들으셨어요? 이재명 예. 대표 같으면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걱정한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앞서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네. 냉정하게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동해상에서 했지 그 독도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워요. 지금 예. 185km라고 하는 훈련했던 훈련 장소가? 지점들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논란이 될 문제 의식을 한번 워닝을 한다라고 했지만 예. 사실은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네. 그에 대한 국민의힘과 전진석 비대위원장의 반응이 예. 충분히 내가 이런 우려를 할 만하지 않느냐를 뒷받침해주는 발언을 하셨어요. 매우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거의 예. 뭐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일본을 더 두둔해주고 있는 예. 그런 발언. 한국이 조선이 먼저 무너졌지 우리가 일본이 뭐 조선을 점령하려고 점령했냐. 우리의 적은 조선이 아니고 청나라와 러시아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점령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한 정당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 인식이 잘못됐고 그래서 역으로 보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은 그와 같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의 인식으로 보면 충분히 그 논란이 네. 그렇게도 비약할 수 있는 일본에게 하여금 오판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게 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이 발언 논란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힌 건 아니죠. 예, 그 이후에 네네. 그래서 지금 지적을 우리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러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안보 위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북한을 한 목소리로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핵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할 전술훈련을 하고 있는데 네. 왜 여야 지도자들이 북한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될 상황에서 예. 서로 양당끼리 지도자끼리 이렇게 언쟁을 벌이는지 국민들 보면 좀 답답해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북한 지도자를 비난할 때입니다. 지금 북한 지도자를 비난할 때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왜 김정은에 대한 경고나 비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한반도에 인공기가 걸려도 되는 것이냐라면서 극단적 침북 아니냐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 말을 좀 톤 다운해서 앞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주적이 북한과의 지금 관계다라고 예. 하는 것에 조금 더 이재명 대표님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말로서 이 문제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예. 뭐 친일을 끌어들여서 어쩌고 반일 친일 이런 논의에 빠져버림으로써 국민도 실망하고 지금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 주가 그러니까요. 빠지고 북한은 연일 포스트하는데 친일 논란으로 날이 새. 저는 지금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두려워할 그런 시점이 이미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쉬운 시점입니다. 예, 아쉬운 시점. 민생 국감 없고 정쟁 국감만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정기국회 2주차입니다. 여야가 감사원 국정감사를 두고 지금 청약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제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늘 이제 시작한 지 뭐 10분도 안 돼서 중지 정회되기도 했고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거듭 요청드립니다. 드린 말씀이 있으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시면 시간을 업무보고 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중한 요청. 발표 의사진행 못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못합니까? 얼마나 못하고. 자, 간사관 협의하십시오. 감사 중실에서는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 체면 좀. 뭘 그럴 줄 알아요? 박범계 의원. 전임 장관이면 장관답게 체면 좀 차려요. 교수님 좀 착하게 살아요. 그런 착하게 좀 사는 교수님 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루 종일 싸우는 분위기입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속개가 되긴 했는데요. 박범계 의원은 김도우 법사위원장한테 착하게 좀 살아야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김도우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좀 체면 좀 차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고받는 언사에 감사의 핵심 무엇을 감사했는지 이런 내용도 다 빠져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자를 놓고서 지금 또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이제 야당이 현안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고요. 자, 지금 이 감사원 국정감사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의사 진행 가지고 토론을 하면 피감 기관만 좋은 일입니다. 아, 하나라도 더 집요하게 따져서 탈탈 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그냥 편안하게 쉬게 해줘. 오전에 그냥 쉬었을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예.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의사 진행에 대한 기싸움을 하기 전에 정말 감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핵심은 그런 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야 소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불러내냐 마냐 있지만 오히려 네,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를 하는 것인지 예. 종합보고를 하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를 할 때 별도의 TF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런 부분만 자료를 보면 사실은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가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 네. 여부가 원래 핵심 쟁점이었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최재 감사원장이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는 뭐 입장을 네, 그런 이제 논란이 했나 있다 봐요.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국회다운 어떤 법적인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유병호 거고. 사무총장은 간단히 뭐 사과를 했나 봐요. 정상적인 소통 과정이었다고 해명을 하면서도 하여튼 이런 논란이 된 것에는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썼나 봐요. 그 해결 저는 그 소명하거나 사과를 할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네, 문자의 네. 내용이 중립적이지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 문자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문자 또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하다는 취지입니다. 뭐 이런 문자였거든요. 예. 그렇죠. 더 좋은 자료가 곧 예. 나갈 겁니다. 무식한 저겁니다. 소리니까요. 이렇게 또 해명 자료가 네.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예,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체적으로 조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이 생각하는 이 국정감사 이런 거죠. 네. 감사 시작되는 것이 국회가 청구한 감사나 공익감사나 감사위원들 의결한 감사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 예. 적법에 대한 이걸 좀 따지는 모습을 사실 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그 두 가지 사안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 건으로 이제 정쟁화된 거죠. 네. 정쟁화됐는데 오늘 유병호 감사원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됨으로써 근데 저게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하기 전에 보니까 감사위원들은
정치 활동이나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지원하거나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그런 기준에서 보면은 뭐 법적인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사과했다시피 그 내용 자체가 정쟁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측면에서 조금 사과했어야 됐고요. 사과 잘 했습니다. 잘하고 이 부분은 사과 받으면서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야당에서는 사과가 합니다. 아니라 이거 이제 뭐 구속 수사도 촉구하기도 했고요. 예. 근데 그게 법적으로 보니까 네. 업무 협조 영역이에요. 그게 조금 업무 협조인데 이게 지시가 있고 국정기획수석이 지시를 했고 그걸 보고받은 사항이면 좀 다른 문제인데 여당에서는 그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원래 민정수석실 안에 감사원 국장이 보통 파견을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국장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 되는데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 안 하려고 민정수석을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의지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의 아니게 오히려 그런 더 깨끗하고 마치 앞에 민정수석이 있는 것은 적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없애버리니까 이런 불편함과 오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내밀하게 실제로 어찌 보면 커진 감사원이라는 게 원장만 대통령이 승인하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간섭하면 안 독립적인 되는데 헌법기관이니까요. 그런 오해를 예,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립적으로 여유를 줘야 돼요. 정쟁으로 촉발된 것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예. 서면 조사를 감사원이 시도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격하게 반응했어요. 무리한 지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감사원 법에 따르면 최대한 예우를 갖춰갖고 하는 것이 서면 조사고 앞에 이명박 대통령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4대강 감사를 지시하고 난 뒤에 아주 세 차례나 서면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따져보면 그렇게 격하게 우리가 정쟁으로 삼을 일이 아닌데 그 부분을 너무 정쟁으로 끌고 가는 야당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14일이에요. 감사원이 중간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표하면 또 논란이 더 커질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서로 발표를 해 가는 과정밖에 없다. 계속 논쟁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발표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또 요청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좀 거치게 말씀하신 이유는 최소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것은 서면 질의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국정원장이라든지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NSC의 실국장이라든지 이런 조사의 토대로 해서 대통령께 여쭤보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당신도 한번 당시 국정원장이나 당시 이제 NSC 위원장이나 정호영 외교장관 조사 결과적으로 내용이 안보실장이라든지 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인데 그리고 사실은 이명박 박근혜 민주당... 두 분도 사실은 거절했어요. 서면 조사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이미 6월 15일 시작했거든요. 관련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면 차원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감사원 법에 따르면은 서면 조사를 할 수 있고 실무자를 보내서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 부분이거든요. 저 예우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크다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를 검사 피해 조사를 당당히 검사 피해 조사 받으라고 카톡에 문자 외치 다 날려 전 국민이 보는데 본인이 대통령일 때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는 고사하고 검사 조사 그러니까 받으라고 제가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이었나요? 당연히 그 감사에 응해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나는 안 응한다가 아니라 최소한 아무리 감사원이라 그래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가 그러면 일반 그 실국장 과장하고 똑같이 전직 대통령하고 똑같이 메일 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14일 예고된 중간 발표 이후에 또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백성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며 대화가 필요 없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교적 해법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 위협을 높이고 있는 북한을 당장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전술 핵 훈련을 지휘하며 최근까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데 대한 입장을 YTN이 미 국무부에 물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계속된 탄도미사일 시험은 불법적이고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지난주 일본 국민을 위협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성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일본 열도를 넘긴 미사일 발사의 의도가 뭔지 여전히 파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일 군사훈련을 미사일 발사 이유로 든 북한 구실을 반박하며 우리의 방어적 조치가 그들의 불법적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미 국무부는 여전히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에 전념하겠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n fact, we've communicated, Martha, that we are willing to sit down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at the negotiating table to work towards that end, without preconditions. 진행자는 미국의 노력이 번번이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커비 조정관은 더 진전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욱 정신이 팔리고 있는 미국은 한반도 상황까지 더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은 분위기지만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 미국의 고민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군 당국은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의식한 궁여지책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저수지 SLBM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될 때 무기체계로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해당 미사일을 저수지에서 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군의 감시 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우리 측 지역을 목표로 전술핵 발사 훈련을 진행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국제적 고립과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 주민의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북한의 안보와 경제에 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7번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최근 5년 동안 160명 넘는 연구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SLBM 개발은 물론 핵심 국방 기술을 개발해도 성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인력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닷속에서 발사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에서 쏘아 올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입니다. 지난해 9월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개발해 발사에 성공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극찬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이 밤새워 이룬 쾌거라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한데 어쩐 일인지 연구원들은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2017년 정규직 25명이 그만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64명이 퇴사했습니다. 지난해 정원 기준으로 5%가량이 이 기간 연구소를 떠난 겁니다. 퇴직자 10명 가운데 6명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공지능 분야 등을 연구하는 젊은 인재들의 퇴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는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없다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SLBM 개발자들은 물론 비슷한 시기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연구진은 성과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발 과정 자체가 비밀이고 우리 군이 사용할 이른바 비닉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가 연구 보상금으로 쓰이는 기술료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수출할 때 1% 지급하던 기술료마저도 2019년부터는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보상받을 길은 더 좁아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의뢰한 연구에서 근속연수를 반영해 분석한 평균 연봉 수준은 9천만 원,
정부 출연기관 31곳 가운데 20번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와 모순적인 보상체계가 연구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못하면서 우수 인력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LBM,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방산 역군들의 해외 유출을 막는 한편 개발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미래 대한민국 선진 방산 위상을 더욱 넓혀야 할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국방 연구개발 성과 보상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과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 기술을 개발하고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해 연구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3개월 앞두고 활동을 조기에 끝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회의를 끝으로 문경란 인권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청 인권위의 역할과 위상의 한계를 느껴 임기를 남긴 채 활동을 끝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인권위가 조기 사퇴한 건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촛불 시위 때 경찰의 강경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농약의 불법 유통을 막기만 해도 극단적 선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판매를 막아놨는데요. 취재진이 인터넷으로 점을 하나만 더 찍어서 검색해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해마다 수백 명이 음독으로 숨져 극단적 선택 수단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농약. 다행히 지난 2012년 통신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이유로 농약 음독 자살자는 10년 동안 절반 정도까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구매만 제한해도 자살 예방 효과가 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도 꾸준한 단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농촌진흥청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농약 제품들 검색 금지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취재진이 온라인 쇼핑몰들을 점검해봤습니다. 다량 섭취하면 숨질 뿐만 아니라 인체에 축적돼 암이나 만성 신장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제초제 성분을 검색했습니다. 농약 제품은 검색이 막혀야 정상이지만 검색어 뒤에 마침표 하나 덧붙였더니 이렇게 결과가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 1월에 농진청이 콕 집어 막아달라고 한 검색어인데도 제대로 차단이 안 된 겁니다. 네이버, 쿠팡을 포함한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 또는 쇼핑몰 중개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농약 제품 검색이 가능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누구나 손쉽게 해외에서 독성 농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정부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쇼핑몰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제품이나 검색어 명단을 원천 차단하게 되면 문제가 아닌 제품도 섞일 수 있다 보니 일부 사각지대가 생긴 것 같다며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감시나 명단 업데이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약 불법 통신 판매는 재작년에만 51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온라인 쇼핑몰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오늘부터 한국 관광객이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입국 규제 이후 2년 7개월 만에 한국 등 68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무비자 일본 입국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도 비자 없이 일본에 최장 90일까지 머물면서 관광과 가족 방문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코로나 백신을 3회 접종했다는 증명서나 출국 전 72시간 내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 관광객의 일본행 항공편과 일본 숙소 예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는 오늘을 기점으로 일본행 항공편 예약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고,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은 도쿄와 후쿠오카, 오사카 노선을 주 4회에서 주 7회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온라인 여행사 트립비토즈는 지난달 일본 숙소 예약 건수가 8월과 비교해 2,500% 증가해서 8월 국가별 여행 예약 순위에서 22위였던 일본이 지난달에는 2위까지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김장철과 연말을 맞아 18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발행합니다. 정부는 오늘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사업 등을 애초 계획에 따라 전액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장철에 120억 상당, 코리아 수산페스타 등 행사에는 62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주요 자동차 전용 도로의 교통관리 시스템 세척 작업을 위해 오늘부터 31일까지 해당 구간 교통을 부분 통제합니다. 작업 대상은 내부 순환로와 북부 간선로, 동부 간선로와 경부 고속도로, 강남 순환로까지 7개 노선으로 도로 표지 25개와 가로등에 함께 설치된 영상 검지 카메라 185개 등을 닦습니다. 이 작업으로 해당 구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개 차로씩 부분 통제됩니다.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신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언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것은 사과하십시오. 뭘 사과해요, 사과기는? 이건 무슨 말이야?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결과적인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잘 가라 핵발전소. 이렇고 정의당에서도 탈핵위원장 했어요. 탈핵위원장. 정의당에 있다가 그다음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또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 응? 이둥지 저둥지 옮기가는 사는 뻐꾸기예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혀 깨물고 쭉 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혀 깨물고 죽어야 된다.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도 사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들은 위원들의 어떤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어떤 옹호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감하고 같이 한 통속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유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발언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균형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는 그런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발언의 취지는 모름지기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의지 그리고 가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한 겁니다. 이 속기록을 제가 갖고 왔어요. 뭐라고 발언했냐 하면은 내 같으면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그런 상황이면은 그래서 차라리 내 같으면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재당 이사장 보고 혀 깨물고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경우라면은 나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한 겁니다. 저도 뭐 동료 의원의 더군다나 선배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것은 뭐 저도 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여기서 주어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주어가 없다. 주어가 없는데 그 주어는 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굳이 또 국어 테스트를 하자고 하시니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쭉 찍고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서늘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때 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또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이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대전은 5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고요. 대관령은 무려 영하 1도 선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1도, 대전은 22도, 대구와 부산은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